계산적인 조종자는 수년간 먹잇감을 곁에 두면서 끊임없이 정신적 압박, 정서적 굴욕, 심지어 신체적 학대를 가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먹잇감 자신의 잘못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라고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먹잇감이 될까요? 이런 조작에 희생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개는 자존감이 낮고 정서적으로 취약하며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종류의 통제 욕구자들은 흔히 단일 목표 유형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괴롭히기로 작정하고 평생을 그 사람에게 달라붙습니다. 로드니와 모건 매저는 같은 플로리다 마을에서 자랐고 몇 블록 떨어져 살았으며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들은 모건이 14세이고 로드니가 17세가 되었을 때 만났습니다. 거의 즉시 로맨틱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둘에게는 첫 번째 진지한 감정적 연결이었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드니는 어린 여자친구에게 다정하고 애정 넘쳤습니다. 그는 선물, 깜짝 이벤트, 아름다운 장소로의 데이트를 계획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감정은 더욱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은 관계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저 한때의 감정일 뿐이고 둘 다 결국 시들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8년 로드니는 공식적으로 청혼했고 모건은 승낙했습니다. 그녀는 막 20세가 되었고 로드니는 23세였습니다. 그들은 다음 단계와 함께 진정한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에 자신들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평화롭고 경치 좋은 곳이었으며 자연과 가까워서 딸이나 아들을 차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키우기에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로드니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지만 모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약간 소유욕이 강하고 그녀를 면밀히 관찰했지만 모건은 이것이 그가 사랑과 보살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부는 계속해서 삶을 꾸려나가고 미래를 계획하며 언젠가 부모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 매저 가족에게 비극이 닥쳤습니다. 로드니의 남동생 케빈이 19세의 나이로 백혈병과의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로드니에게는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압도되어 상실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케빈의 죽음 이후 로드니는 냉담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분노를 터뜨리곤 했습니다. 모건은 최선을 다해 그를 지지하며 시간이 지나면 감정적 상처가 치유되고 사랑에 빠졌던 로드니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건이 그를 더 많이 보살피고 그의 필요를 충족시키려 할수록 로드니는 더욱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는 유치하게 행동하고 사소한 일로 싸움을 걸며 자신의 좌절과 실패를 끊임없이 모건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의 옆을 지키며 점점 더 불규칙하고 때로는 불안한 그의 행동을 깊은 감정적 고통의 증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회복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대신 그는 더욱 냉정하고 통제적이 되었습니다. 로드니는 모든 것에 대해 모건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종종 이유도 없이 그랬습니다. 마치 그녀를 자신의 커져가는 분노와 불만의 배출구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극도로 통제적이 되어 집안에 엄격한 규칙을 설정하고 질문 없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만족하지 못했고 항상 모건을 비난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모건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가 정한 모든 규칙을 따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더 많이 노력할수록 로드니는 더욱 냉담하고 불만스러워졌습니다. 슬프게도 다른 관계 경험이 없었고 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젊은 모건은 이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문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드니는 어떤 형태의 비판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건이 아주 작은 의견 불일치나 독립적인 생각조차도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의 로맨틱한 시작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 로드니가 돌아오기를 계속 바랐습니다. 2010년 모건은 임신했고 둘 다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설렘으로 아기를 준비하며 아기방을 꾸미고 옷, 장난감, 유모차 등 모든 것을 샀습니다. 모건은 이것이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고 로드니가 마침내 부드러워져 차분하고 안정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5일 모건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로드니의 돌아가신 동생을 기리기 위해 케빈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났고 심각한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 옮겨져 의사들이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모든 의학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18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준비했던 아기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의 마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건은 그 시간을 혼란스럽게 회상하며 현실에서 벗어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로드니가 그 암흑의 순간에도 그녀를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슬픔에만 집중했고 위로와 안심을 기대했습니다. 모건은 다시 한번 그를 변명하며 동생을 잃은 후 두 번째 큰 상실감으로 인해 그가 단순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를 잃은 지 불과 3개월 후 모건은 다시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충격이었지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2012년 4월 모건은 딸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출산이 순조로웠습니다. 둘 다 건강했고 젊은 엄마는 곧 신생아들과 함께 퇴원했습니다. 모건은 아기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세상은 아들과 딸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로드니의 그녀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건이 바랐던 것과는 달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녀들의 탄생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긴장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로드니는 끊임없이 불행했고 만족시키기 어려웠으며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모건을 비난하고 모든 것을 그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상황이 이렇게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와의 솔직한 대화에서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끊임없는 압박과 정서적 고통의 원천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로드니는 숙련된 조종자이자 여러모로 가정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모건이 쌍둥이를 돌보느라 당시 일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빌부터 산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일한 가장으로서 그는 완전한 복종을 요구했고 불평이나 토론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로드니는 쌍둥이가 태어난 후 가족에게 돈이 필요해서 추가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것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을 정당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어려운 성격 때문에 직업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웠고 이는 그의 경력 발전을 방해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좀 더 자랐을 때 디자인과 건축 학위를 가진 모건은
자신의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고 로드니의 끊임없는 낙담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그녀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진정한 돈을 벌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모건이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고객 목록은 계속 늘어났고 곧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 니콜을 개인 비서이자 사업 파트너로 영입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모건은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 가족의 주된 생계 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성공을 축하하는 대신 로드니는 분노와 얇게 가려진 질투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실패자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을 바꾸거나 더 나은 직업을 찾거나 단순히 아내를 지지하는 대신 로드니는 그녀를 경멸하는 데 2배로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주 자녀들의 어머니를 모욕하고 비하했으며 자신의 직장에서의 좌절을 그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를 더욱 괴롭혔던 것은 더 이상 모건이 모든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쁜 업무 일정과 커져가는 독립성으로 인해 그는 한때 그녀에게 요구했던 엄격하고 종종 무의미한 가사 규칙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2019년 모건은 권위 있는 디자인 상을 수상하며 공식적으로 도시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로드니는 그녀를 축하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그녀의 성공에 격분했습니다. 그 순간은 모건에게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단순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구제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부부는 주말 휴가를 떠났습니다. 모건은 아들과 딸에게서 벗어나 로드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기회로 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의 반응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혼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로드니는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차리자마자 폭발했습니다. 이어서 전면적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로드니는 이전에는 결코 넘지 않았던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물리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그는 모건이 얼굴을 여러 번 때렸고 그녀가 자신을 방어하려 할 때 팔을 잡았으며 그녀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결코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그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는 마치 진정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처럼 변한 것 같았습니다. 모건은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빨리 도착했고 그녀가 울고 있고 눈에 띄게 멍들고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로드니의 조종적인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모든 것을 침착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모건이 공개적으로 말다툼을 시작하여 소동을 벌였고 방으로 돌아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스스로를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드니에 따르면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은 그녀의 손목에 있었는데 그가 단지 그녀가 더 이상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붙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모건이 아버지를 자신의 딸보다 자신의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건은 로드니의 조종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 모든 세월 동안 실제로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모건이 이혼 얘기를 처음 꺼낸 후, 로드니는 빠르게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아들과 딸을 위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모건이 결혼 생활을 파탄내고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계속 압력을 가하며 그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관계의 파탄과 자신의 경력 정체를 그녀 탓으로 돌렸습니다. 몇 달 동안 모건은 죄책감과 망설임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잘못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그녀는 마침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과 다른 친척들이 그녀를 만류하려 했지만 가장 친한 친구 니콜이 그녀의 옆을 지켰습니다. 로드니는 모건이 진정으로 진지하고 자신의 평소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계산적인 조작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의료 클리닉의 브랜딩을 사용하여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았다는 조작된 진단서를 자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며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모건에게 애원했습니다. 모건은 다시 한번 수년간 함께했던 그 남자를 믿었습니다. 그의 남동생이 백혈병으로 사망했고 그의 아버지가 수년간 전립선암과 싸워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로드니가 악성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뢰할 만해 보였습니다. 그때쯤 부부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로드니는 아파트로 이사하여 가족집을 모건과 아이들에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 소식을 듣고 나서 그녀는 그가 다시 돌아와 살도록 허락했지만 이혼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곧 그들의 결혼은 법적으로 해산되었습니다. 그들은 공동 양육권에 합의했지만 공식적인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로드니는 여전히 모든 것을 지시하려 했고 모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모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그를 나가게 하려 했지만 그는 항상 생명을 위협하는 진단서를 내세워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모건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났습니다. 그녀는 로드니에게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을 싸서 그날 아파트로 떠났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자제된 태도는 평소와 달랐지만 모건은 그 당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건은 새해 전야를 축하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한 저녁과 숙면을 원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조부모님 댁에서 연휴를 보내고 있었고 그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 니콜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샴페인 한 잔을 나누었고 니콜이 머물라고 고집했지만 모건은 혼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 1일 새벽 3시 30분경 로드니가 전 집으로 나타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세게 두드리고 모건이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녀가 집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자 그는 집 주위를 걸었습니다. 뒷마당, 파티오에서 그는 섬뜩한 상태의 모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문 근처 밖에서 거의 옷을 벗은 채 누워 있었고 손은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베갯잎이 머리에 씌워져 임시 두건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로드니는 서둘러 도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풀어주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 애쓰며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모건은 완전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울고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을 혼자 두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로드니는 긴급 서비스에 전화하여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법 집행관과 의료진이 매저 집에 도착했을 때 로드니는 차도에 있는 차에 앉아 있었고 두들겨 맞고 울고 있는 모건은 집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은 즉각적인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그녀의 전남편은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을까? 특히 그녀가 방금 끔찍한 공격에서 살아남았음이 분명한데 말입니다. 의료진이 모건을 검사하고 안정시키는 동안 그들은 그녀의 부상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뇌진탕, 여러 개의 갈비뼈 골절, 그리고 몸 전체에 심한 멍을 입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심하게 부어 오른쪽 눈이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2번의 극심한 폭행을 당했고 맨손으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쓰러지기 직전에 공격자가 매번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몇몇 가재도구가 사라졌지만 공격은 전형적인 강도 사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원한처럼 보였습니다. 의료진이 치료를 제공하는 동안 경찰관들은 증거를 찾고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건이 아버지와 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재빨리 도착하여 그녀와 로드니와 합류했습니다. 모건은 경찰관들에게 새해를 맞아 아들과 딸을 부모님 댁으로 보냈고 프로젝트를 마치기 위해 집에 머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31일 그녀는 니콜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문을 잠그고 경보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녀는 잠시 일하다가 밤 11시경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소리와 방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섬뜩한 느낌에 잠이 깼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문간에 서 있는 그림자 같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배트맨 가면을 쓴 키 큰 남자였습니다. 갑자기 그가 권총을 꺼내 그녀에게 겨눴습니다. 그는 그 무기로 그녀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를 엎드리게 하고 손을 뒤로 묶은 다음 폭력적으로 옷을 벗겼습니다. 이어서 공격적인 폭행, 계속된 구타, 그리고 반복적인 목 조르기가 이어졌습니다. 모건은 한 번 이상 의식을 잃었고 여러 지점에서 자신의 삶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공격자는 그녀가 숨을 쉴 수 있을 만큼만 손을 늦췄습니다. 그 시련은 대략 1시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모건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지점에서 공격자는 그녀가 한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했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녀를 폭행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침입자는 배트맨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위해 목소리를 변조했습니다. 도주하기 전에 그는 모건과 로든이 둘 다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모건은 살기 위해 전 남편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후 물리적 폭행은 멈췄습니다. 남자. 련은 대략 1시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모건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지점에서 공격자는 그녀가 한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했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녀를 폭행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침입자는 배트맨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위해 목소리를 변조했습니다. 도주하기 전에 그는 모건과 로든이 둘 다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모건은 살기 위해 전 남편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후 물리적 폭행은 멈췄습니다. 남자는 집에서 몇 가지 물건을 움켜쥐고 모건이 머리에 베갯니들 씌운 다음 그녀를 뒤뜰 현관으로 끌고 가서 조용히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모건은 로드니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날 때까지 거의 30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로드니가 잠시 집 밖으로 나갔을 때 모건은 조용히 형사들에게 혼자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벗어나자마자 그녀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로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숨소리와 그가 자신을 만지는 방식으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연출된 시나리오에 맞춰 행동한 것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모건에 따르면 공격자는 그녀에게 전 남편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그의 생명을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침입자의 신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깨달은 그녀는 자신의 전술,
즉 조종을 사용하여 상황을 역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모건은 울기 시작하며 아들과 딸의 아버지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폭행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침입자는 방을 뒤적거려 가치가 거의 없는 몇 가지 임의의 물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모건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분 후 로드니가 마치 큐사인이라도 받은 듯 나타났습니다. 모건이 진술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분명히 침입이나 강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괴롭히고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점은 한밤중에 로드니가 초대받지 않고 집에 아이들도 없는데 확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강제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보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보안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침입자가 경보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빠르게 명확해졌습니다. 작은 지하실 창문에 위치한 동작 감지기 중 하나가 의도적으로 이동되어 열렸을 때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격자가 집에 침입한 방식일 것입니다. 모건은 움직인 센서에 대해 들었을 때 즉시 로드니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집에 살고 있을 때 그렇게 했고 아마도 공격을 미리 계획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다시 상황을 조종하여 책임을 회피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수석 수사관은 그녀에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형사들은 로드니를 신문하기 위해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물었던 것은 왜 한밤중에 모건이 집에 나타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우연히 창문 근처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낯선 남자가 손가락으로 유리창에 모건이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놀라서 그는 모건에게 전화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받지 않자 그는 그녀를 확인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건은 그날 밤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로드니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을 때 그 시간 동안 그녀에게 걸려온 발신 통화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아직 체포할 충분한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드니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허락 없이 찍힌 모건이 사진이 대량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휴대폰을 해킹하여 개인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형사들이 로드니에게 공격에 연루된 혐의를 들이대자 그는 그것을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즉시 모건이 자신의 삶을 망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그의 아파트를 수색할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이 그들의 사건을 강화했습니다. 로드니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한 후 그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누군가를 의식불명으로 만들 정도로 목을 조르는 방법에 대한 수십 건의 검색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목소리를 변조하는 방법도 검색했습니다. 로드니의 집안에서 수사관들은 모건을 묶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지퍼,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는 임시 수갑처럼 엮여 있었고 모건에게 사용된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에 직면했을 때 로드니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누군가가 물건을 심어 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런 것을 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들은 철저한 조사를 시작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철물점 감시 영상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로드니가 공격 3일 전에 똑같은 지퍼 묶음을 구매하는 비디오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현금으로 지불했지만 그의 얼굴은 카메라에 선명하게 포착되어 그의 신원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로드니의 아파트 건물의 보안 카메라 영상도 검토했습니다. 그가 묘사했던 신비한 인물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창문에 접근하지 않았고 아무도 유리창에 모건이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드니 자신은 자정쯤 더플백을 들고 건물에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새벽 3시경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갔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가방에 공격에 사용된 복장과 가면, 그리고 그가 모건이 집에서 가져간 물건들이 들어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물건들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로드니에게서 발견된 작별 노트였습니다. 그 노트에서 그는 모건이 목숨을 앗아가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는 계획에 대해 썼습니다. 그러나 모건이 예상치 못한 반응, 즉 그의 말에 맞춰주고 그들이 화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수집된 증거는 로드니를 체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폭행, 구타, 공격적 불법 행위, 협박,